2026년 병오년을 앞두고 지금 잠시 당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시죠. 혹시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보이나요? 현관에는 신발이 몇 켤레나 나와 있습니까? 혹은 거실 창가에 어쩌면 물 주는 걸 깜빡해서 시들어가고 있는 화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들에 따르면 바로 그 무심코 방치해둔 물건들이 2020년 당신의 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자칫 미신처럼 들릴 수 있다는 점 저희도 잘 압니다. 네, 그렇죠. 거울 치운다고 운이 바뀐다니 선뜻 믿기 어렵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흥미로운 지점은요. 전통적인 사주 명리학의 개념을 현대 과학, 특히 뇌과학이나 심리학의 연구 결과와 아주 교묘하게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이걸 치우면 복이 온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걸 넘어서 왜 특정 환경이 우리의 정신적 또 신체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파고들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도대체 2026 병오년이 어떻길래 이렇게들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왜 유독 이 세 가지 물건이 흉사를 부른다고 지목된 건지, 또 자료들이 주장하는 소위 부자들의 숨겨진 개운비법이라는 건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2020년이라는 시간의 성격부터 규정해야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은 육식갑자로 병오년입니다. 병오년이요? 네, 천간의 병은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불, 그러니까 태양을 의미하는 양화고요. 지지의 오 역시 땅에서 타오르는 불, 한낮의 열기를 상징하는 화의 기운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하늘에도 불, 땅에도 불. 말 그대로 불의 기운이 위아래로 활활 타오르는 형국이네요. 에너지가 넘친다는 건 좋은 의미 아닌가요? 좋은 의미일 수 있죠. 하지만 자료는 이 현상을 과유불급이라는 말로 정의합니다. 뭐든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맞습니다. 병오년의 강력한 화기는 모든 것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려는 속성이 있어요. 특히 과거의 작은 성공을 연료 삼아서 더 크게, 더 높이 타오르려고 하죠. 마치 모든 것이 뜨겁게 달아오르다 정점에서 터져버리는 버블의 속성과 아주 유사하게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 딱 떠오르는 사례가 있네요. 자료에서도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예로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당시 부동산과 금융시장이 전례 없는 열풍에 휩싸였고 너도 나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그게 바로 병오년의 기운이 가진 양면성입니다. 엄청난 기회와 성공의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통제 불가능한 위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외부 환경의 작은 변화가 나비 효과처럼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자료는 이런 거대한 운의 흐름이 아주 사소한 신체적 증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시작점이 바로 경추 7번의 분괴라는 거예요. 경추 7번이요? 네, 쉽게 말해 거북목이죠. 이게 사주에서 말하는 백호살의 현대적 발현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거북목이랑 백호살이라니 연결이 좀 과감하게 들리긴 합니다. 네, 단순하게 거북목은 백호살이다. 이 공식으로 보면 비약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주장하는 바는 그 인과관계의 사슬을 보라는 겁니다. 인과관계의 사슬이요? 우리 무리식ünk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예를 들어 잠자리가 불편해서 깊은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은 밤새 각성 상태, 즉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몸에 힘이 들어가죠. 자연스럽게 목과 어깨 근육이 굳어지고요. 이런 신체적 불편함이 하루 종일 짜증과 불안감을 유발하고 결국 중요한 순간에 충동적이거나 근시안적인 판단을 내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사고를 부르는 살의 현대적인 작동 방식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다는 그 과학적 사실과 같은 맥락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환경이 신체를 바꾸고 바뀐 신체가 판단력을 흐려서 결국 운의 흐름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런 논리네요. 네. 그렇다면 그 시작점인 환경,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료가 첫 번째로 지목한 물건이 바로 침실 정면에 있는 거울입니다. 침실 거울. 이것도 꽤 유명한 풍수상식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걸 뇌과학과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델타파 상태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침대 정면에 거울이 있으면 그 시각 정보 때문에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한다는 거죠. 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컨디션과 판단력이 저하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사주 명리학적 해석이 더해지면 이야기가 더 깊어집니다. 사주 오행에서 거울은 단단하고 반짝이는 속성 때문에 금, 즉 쇠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앞서 말씀드렸듯 화가 극도로 강한 해죠. 오행의 상극 원리 중에 화극금, 즉 불이 쇠를 녹이고 공격하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잠시만요. 화극금 원리라면 불이 쇠를 공격한다는 건데 거울이 실제로 녹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거울에 반사돼서 잠자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건 조금 상상력의 영역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공격이라기보다 기운의 상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기운의 상충이요? 네. 강한 불의 기운이 공간을 지배할 때 그와 상극인 쇠의 기운을 가진 거울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기운이 불안정해진달까요? 그럼 불안정한 상태의 거울이 가진 본질적인 기능이 뭔가요? 반사하는 거죠. 바로 반사입니다. 불안정한 에너지를 그대로 반사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가장 무방비한 상태의 사람에게 되돌려진다는 상징적인 해석인 거죠. 뭐 물리학의 작용 반작용 법칙처럼요. 아, 일종의 에너지 증폭기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불안정한 에너지를 받아서 그대로 혹은 더 강하게 돌려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거울 앞에서 자는 행위가 배고살을 활성화시킨다고 분석합니다. 배고살이요? 네. 배고살은 전통적으로 피를 보는 아주 강력한 흉살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수줄, 갑작스러운 사고 등을 의미하죠. 그럼 구체적인 증상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과 어깨가 돌처럼 굳어 있고 별일 아닌데도 하루 종일 짜증이 치밀어 오르군요. 이게 장기화되면 원인 모를 경추성 두통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네요. 거울을 침대 정면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만약에 구조상 그게 어렵다면 잠들기 전에 천으로 덮어두기만 해도 된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하나 더 나옵니다. 2026년에는 특히 집의 북쪽 벽에는 거울을 두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북쪽 벽이요? 왜 하필 북쪽이죠? 병오년의 강한 화기는 오행상 방향으로 남쪽에서 옵니다. 그 정반대편인 북쪽은 수, 즉 물의 방향이죠. 아, 불과 물이네요. 네, 불과 물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에 거울을 두면 거울이 그 충돌 에너지를 사방으로 흩뿌리는 살기 증폭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침실 정면, 그리고 특히 북쪽 벽의 거울은 피해야겠네요.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일 드나드는 현관은 어떨까요? 사실 거울보다 더 무심코 방치하게 되는 곳이 신발이 어지럽게 쌓인 현관 같은데요. 자료에서 두 번째로 꼽은 신발 더미가 바로 그 이야기죠. 맞습니다. 현관에 10켤레 이상 신발이 나와 어지럽게 널려있는 상태. 이것이 지사를 부른다고 합니다. 땅의 기운으로 인한 살이라는 뜻이죠. 신발이 어떻게 살을 부른다는 건지 이건 선뜻 와닿진 않네요. 자료에 따르면 신발은 우리 몸에 직접 닿는 물건 중에서 외부에 탁기를 가장 많이 묻혀오는 물건입니다. 탁한 기운이요? 네, 하루 종일 온갖 장소를 돌아다니며 묻혀온 땅의 기운, 사람들의 에너지,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신발들이 집의 입구인 현관에 가득 쌓여 있으면 그 탁한 기운이 집 안으로 계속 유입되면서 집 전체의 기운을 무겁고 정체되게 만든다고 봅니다. 이것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더군요.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데 신발 밑창에 평균 42만 마리의 박테리아가 있고 그중에는 대장균도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오염원이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계속 들어오면 당연히 위생 문제가 생기고 가족 전체의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주 명리학적으로는 신발을 토, 즉 흙의 기운으로 봅니다. 흙의 기운? 그런데 2026년 병오년은 화의 기운이 아주 강한 해라고 했죠. 오행의 상생 원리 중에 화생토가 있습니다. 아, 불이 타서 재가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거요? 네, 불기운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흙의 기운도 덩달아 과잉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흙의 기운이 과잉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한의학적으로 토기운이 과하면 우리 몸에 비장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비장은 소화 기능을 주관하고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네. 이 기능이 약해지면 소화불량, 만성피로가 생기고 심하면 무기력증이나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 만성 피로의 원인이 현관에 쌓인 운동화 때문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인데요. 물론 신발 더미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료가 말하는 건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예요. 아, 시스템. 네, 어지럽고 비위생적인 현관이 주는 심리적 압박감과 실제적인 위생 문제가 결합돼서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 즉 토의 기운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가하고 그것이 병오년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비장 기능 저하라는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는 해석이죠. 그렇군요. 해결책은 그럼 간단하겠네요. 신발을 정리하는 거. 맞습니다. 자주 신는 신발 3에서 5켤레만 꺼내두고 나머지는 모두 신발장에 정리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나오더군요. 오래된 신발은 절대 버리지 말라고요. 네, 보통 풍수에서는 낡고 오래된 물건은 버려서 새로운 기운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나요? 과거의 운에 얽매이는 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막는다는 해석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이 자료의 독특한 관점입니다. 무조건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오, 특히 좋은 기억과 인연이 담긴 오래된 신발에는 과거에 좋았던 운이 깃들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무턱대고 버리는 것은 과거의 소중한 인연과 행운까지 끊어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대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관하라고 조언합니다. 신발장 깊숙한 곳에 잘 넣어두고 1년에 한두 번씩 햇볕 좋은 날 꺼내서 말려주면 토기 정화법을 실천하라고 강조하죠. 아, 과거의 좋은 기운은 존중하되 거기에 묻은 탁한 기운은 정화해서 보관하라는 지혜네요. 맞습니다. 낡았다고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은 정화해서 간직하라는 말이군요. 이건 비단 신발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료에서 가장 무섭다고까지 표현한 세 번째 물건인데요. 네. 바로 시든 화분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역발상이 숨어있는 부자들의 비법이 담겨있다고까지 하더군요. 네. 시든 화분은 상문살을 부른다고 합니다. 상문살이요? 네. 식물은 오행에서 목, 즉 나무의 기운, 생명력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시들거나 죽으면
목살, 즉 죽은 나무의 기운으로 변질됩니다. 살아있는 기운이 죽은 기운으로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력을 내뿜어야 할 존재가 죽음의 기운을 내뿜게 되는 거죠. 상문은 말 그대로 초상집의 문이라는 뜻으로 이 살이 들면 집에 이별, 슬픔, 질병 같은 무거운 기운이 드리워진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은 화극목, 즉 불이 나무를 태우는 기운이 극심해서 다른 해보다 식물이 유독 더 잘 죽고 시들기 쉬운 해라고 경고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 덜컥 겁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험을 피하려면 차라리 2026년에는 식물을 아예 키우지 않는 게 상책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역발상이 나옵니다. 역발상이요? 자료는 정반대의 조언을 합니다. 위험하다고 피할 게 아니라 오히려 2026년에는 물을 자주 주는 화분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키우라고 말이죠. 아니, 불기운이 강해서 나무가 타죽기 쉬우네. 오히려 식물을 더 키우라니요? 이건 정말 위험인데요? 여기에 바로 수극화라는 오행의 제어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수국화, 물이 불을 끈다. 네, 병원연의 과도하고 통제 불가능한 화기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기운이 바로 수, 즉 물의 기운이라는 겁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행위 자체가 강력한 불의 기운을 제어하고 집안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비법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죽은 식물을 방치하는 것은 최악이지만 살아있는 식물에 물을 주며 정성껏 돌보는 행위는 최고의 개운법이 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식물이 아니라 물을 주는 행위가 핵심이네요. 스킨답서스나 아이비처럼 수경 재배가 가능한 식물을 거실 동쪽에 두라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던데요. 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자 목의 기운이 시작되는 곳이라 식물의 생장에 좋습니다. 그곳에 물을 자주 주는 식물을 둠으로써 목 기운과 수 기운을 함께 보충해 병오년의 강한 화기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추가적으로 2026년에는 선인장처럼 가시가 있는 식물도 잠시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뾰족한 가시는 오행상 금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는데 이 또한 화극금의 상충 원리에 따라 지변에 날카롭고 예민한 살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게 영원한 게 아니라 2027년 정미년부터는 다시 괜찮아진다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한다는 점이었어요. 맞습니다. 그 해의 기운에 따라 물건의 길흉이 달라진다는 거군요. 네, 시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정말 흥미롭네요. 정리를 해보면 2026년 병원연의 강력한 불기운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집에서 3가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죠. 수면과 정신을 교란할 수 있는 침실 정면 거울, 탁한 기운을 끌어들이는 현관의 신발 더미, 그리고 죽음의 기운을 상징하는 시든 화분. 이 3가지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물을 자주 주는 식물을 거실 동쪽에 배치해 과한 불기운을 제어하고 좋은 추억이 담긴 오래된 신발은 버리지 말고 정화해서 보관하며 특히 집의 북쪽 벽에는 거울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자료들이 말하는 핵심적인 개운 비법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건의 위치를 바꾸는 풍수 팁을 넘어서요. 어떤 거죠? 환경이 의식을 만들고 의식이 행동을 만들며 그 행동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는 더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작은 행위가 결국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미래를 가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지러운 공간은 어지러운 마음을 낳고 어지러운 마음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사주나 풍수가 과학이냐 미신이냐를 따지기 전에 결국 자신의 공간을 의식적으로 돌보고 정돈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당신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 3가지 물건 외에 2026년을 앞둔 지금 당신의 공간에서 기운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